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우리집 권순장입니다. 자동차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주변에 뭐 꽌시우든 뭐 안피비님이든 차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신 것 같아갖고 매일 차만 들여다보고 있는, 물론 핸드폰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제가 각도기님과 자동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요즘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뭐 자동차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의 때는 이미 놓쳤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놓쳤는데 이제 세상은 바뀌는 거는 보이니까 야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의 끝판왕이 이제 시작됐다.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속도가.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그런 속도가? 정확하게는 이제 전기차는 디바이스고요. 네네. AI로 넘어가는 추석이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 뭐 AI가 다양한 측면에서 될 텐데 왜 이게 무섭냐면 자동차는 대중성 상품이에요. 네. 한 집당 하나씩 쓰는 선진국일 경우에 네네. 아니면 2대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 AI를 펼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죠. 핸드폰으로 AI 뭐 핸드폰에다 날개 다나 드론 달기는 어렵잖아요. 핸드폰에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의 AI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디바이스는 되지만 시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런데 실제 AI의 구체적인 구현이 효용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뭔가 움직여야 효용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는 AI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옛날에 봤던 키트 이러면 막 오고. 그건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 대중화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움직이니까 움직이고 힘을 받으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노동 대체가 우리가 그 동안에는 뭐 불도저도 노동을 대체한 거죠. 네. 한 20명, 30명, 40명 달라붙어 봐요. 불도저 하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시간상으로도 게임도 안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자동화잖아요. 네. 우린 자동화를 중간중간에 이게 반자동화를 경험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완전 자동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반 디바이스는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즘 뭐 매일같이 한국 시장 폭락하고 있는데 오로지 하나 전기차 섹터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셀 업체들은 이제 한 번 다 랠리를 뽑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밑단에 있는 소재 업체들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요, 가격이. 도대체 이게 뭐냐 했는데, 아니 중소기업이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중소기업이었는데 10조? 5조, 10조 어디 뭐지?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미 날아가서 나는 내 투자처는 아니다 하고 날려 보냈습니다만 8월 달에 늘어난 배터리 사용량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확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은 그 전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 일부 공급 적차 있어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증가량이 100%로 훨씬 넘습니다. 증가량이요? 증가량이. 그러면 전년 대비 120%.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크게 시작해서 점점 쭈그러들어요. 네, 이렇게 네. 우상향 곡선이 이렇게 눕거든요. 보통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리기 시작한 방향이에요. 지금 방향성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사실 거의 이 종이 이런 거 안 쓰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계산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장 속도가 앞으로 3년간 굉장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간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이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재 업체들의 5조, 10조 수주 발표로 드러난 건데, 현실화된 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2019년에 대략 그 150만 대가량의 전기차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94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2020년도. 예, 작년도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는 100만 대 정도 늘었으니까 100%가 아닌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게 후반으로 가는데 지금 또 적체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적체가 풀리기 시작할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자동차 업체인 니오 샤오펑이 월에 9월 달에 10,000대씩 팔고 예, 안 있어요. 그래도 샤오펑이 10,000대 팔았다 네, 그러더라고요. 10,000대 이상씩 네. 팔고 있어요. 그럼 이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없죠.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얘네가 잘 못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내연기관만큼 차별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물론 AI로 차별성은 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내연기관 베이스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굴러가는 거에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못 느낄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294만 대에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작년도 150만 대 할 때 한 200기가 했고요. 지금 8월 달을 근거로 지금까지 누적된 것과 8월 달보다 조금 더 늘어날 걸 감안해 보면 2021년에 배터리의 양은 262기가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기가에서 262기가니까 별로 안 늘었어요. 네. 뭔가 문제가 있긴 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차량 대수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면 대략 한 400만 대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는 294만 대 팔았는데 네. 올해는 한 400만 대 400만 대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약간 허수가 있는 게 10kW짜리 그 네. 미니카가 돌아가지고 중국의 그 네, 대수는 약간 이거는 뭐 약간 좀 왜곡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대수로 채워지는 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지울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 속도가 이런 식으로 2년 정도 더 가면 2022년에 대략 계산해 보면 굉장히 러프합니다만, 이건 제가 계산했으니까 저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이코노미스트도 아니니 한 300에서 한 330기가와트 이 정도?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이거는. 그런데 대수 늘어난 거 보니까 한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사이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추세면 700만 대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 진짜 빠르면 2023년에 한 500에서 600기가와트까지 만약에 는다면 진짜 100% 단위로, 지금 이제 소재 업체를 깔았으니까 이게 23년까지 납품, 25년까지 납품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만약 그래서 막 400만 대, 400, 500, 600기가와트까지 늘어나면, 600기가 정도까지 늘어나면 작은 차까지 합산하면 1000만 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면 2023년도에 1000만 대의 전기차가 그러니까 근사치로 올 거예요. 예. 설마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안 하고 한 7, 800만 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거죠. 왜냐면 800만 대를 넘었으면 연산 자동차 비중이 1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9천만 대 정도 팔리니까. 네. 예. 근데 아무리 빨라도 2025년이라고 생각했는 게 1년에서 2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핸드폰하고는 좀 다르게, 보통 그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단계가 피처폰 쓰다가 네. 순식간에 됐죠? 순식간에 됐는데, 그건 비용이 뭐 비싼 게 한 100만 네. 원 정도인데, 자동차는 사실 뭐 이때 가면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천만 원대 네. 정도는 돼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하잖아요. 그럼 이때가 되면 만약에 충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장 그 전기차를 타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충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충전 시설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3천만 원을 주고 이 차를 샀는데 네. 충전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증가 속도가 좀 줄어들거나 그런 정체기가 오진 않을까요?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들은 정책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책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유럽을 보면 유럽 ESG 난리잖아요. 네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저렇게 10kW짜리 팔고 난리가 나서 대수가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유럽 1등입니다. 45%예요. 중국은 41%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유럽은 정책이 따라오니까 팔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냥 쉽게 얘기해, 그건 못 깔겠습니까? 깔겠습니까?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충전 인프라를 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깔 수도 있겠죠. 깔 수 있겠죠. 당연히 돈 되는 사업이면. 아니, 정말 막말로 너무 거칠게 표현하면 전봇대에서 선 하나 빼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전기 인프라는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이렇게 다는 게 제가 보기엔 주유소보다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주유소는 땅을 파야 되고 탱크를 묻어야 되는데요. 이건 선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건 결국은 근데 이 씨름일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게 돼 있는. 미국은 전기차 덜 팔립니다. 유럽에 비해 현저하게 덜 팔려요. 왜 그럴까요? 기존의 내연기관의 알력, 뭐랄까, 기존의 내연기관의 그걸 뭐라 그러죠? 이미 기득권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강력한 기득권이 있어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1등 사업이고 노조가 워낙 많고, 그리고 미국의 노조는, 한국의 노조는 제가 한국의 노조분들하고 한두 번 얘기해봤는데, 전기차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전향적이라서 알고 있어요.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항상 좀
이런 쪽에서 서브였잖아. 그리고 1등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안 변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환 속도가 미국이 늦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1000만 되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10%가 깔렸다. 10%가 깔렸다면 입소문이 나죠. 왜냐면 주변에 내 친구가 타고 있는 애가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살 때는 조금 비쌀 수 있어요. 보조금의 상황에 따라서. 몰 때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유지비가 확실히 적죠. 유지비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대략 한 3,000km에 3,000km에 10만 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밥 먹인 차 타셨군요. 네네. 예. 집밥 먹는 차 타보니까 얼마 안 돼요. 1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000km에. 제 주변에도 최근에 제 주변에 최근에 차를 바꾸신 분은 제가 2분 봤어요. 테슬라를 사신 분을 2분 보고 나머지는 거의 요즘 다 제네시스 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사서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 전기차는 조금 충전하기 편한 사람들이 사지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좀 사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도기님께서는 이게 2025년에 1000만 대가 아니라 한 2년 정도 당겨져서 2023년도에 1000만 대 23에서 24일 거예요 아마. 거의 1000만 대에 근접한 숫자가 나올 수 있으면 굉장히 이 시장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꿔지는 거죠. 세상이요? 별로 세상 바뀌어지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차가 자율주행 가고 갔다 왔다 이런 거 말고는 크게 그 안에서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보셔야죠. 도로에서 움직이는 게 어려울까요? 창고에서 움직이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도로에서 움직이는 게 어렵겠죠. 훨씬 어렵죠. 자, 그러면 도로에서 3.5에서 4단계가 되면 물류 자동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런 모든 굴러가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택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택배 기사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기계들이 자기를 쫙 찾아오는 거죠. 동별 기계가 있는 거예요. 동별 기계 거기다가 딱 물건을 쌓아주면 지들이 알아서 가서 문 앞에 탁 내려놓는. 한국에선 가능하잖아요. 문 앞에 내려오면 안 훔쳐가니까.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그렇죠.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아파트와 협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한 게 사람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기계만 넣는 거죠. 그럼 그거는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전 세계 테스트베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도로에서 사용되는 AI하고 그런 라스트 마일 서비스의 AI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쉬운 기술이죠. 훨씬 쉬운 기술이죠. 그러면 그 물류센터는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 됐지만 그게 더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하나하나씩 놀라니까 사람이 힘든 거지. 그 아파트 입구까지 해서 내려주는 그거는 사실 시간이 훨씬 덜 걸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택배 하시는 분을 이제 좀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통 새벽에 물류센터에서 분류를 쭉 해서 큰 차에 실잖아요. 그분은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큰 8톤 차 이런 데다가 싣고 그걸 만약에 문경에 갖고 온다. 저기 어디 집합해서 그러면 차 문만 열어놓으면 다 실어준대요. 그렇겠죠. 와서 그 문을 따주면 이제 각각 동마다 쭉 가야 될 차들이 와서 1톤 차에 또 다 이제 옮겨 싣고 이 작업들을 사람이 하는 거고 그 8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가서 물건 실어 와서 물건 따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어보면 차를 타고 내가 아파트 단지까지만 데려다주면 주면 그 물건 배송이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기계가 다 할 수도 있다라는. 할 수 있죠. 이미 바코드 시스템이 있으니까 바코드 읽어가지고 다 내리는 하차까지만 해주면 하차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건 사람이 꽤나 오랫동안 해야 할 겁니다. 사람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멀티펑션 로봇이라고 보는 거지. 사람처럼 싼 가격의 멀티펑션 로봇은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렇죠. 계산도 하고 물건도 들고. 이런 멀티펑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는 만들어봐야 우리의 일부만 따라 하는 건데 노동력이 되어지는 힘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 거를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뭐로 바뀌냐면 이제 시간 개념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 하나의 예인 거예요. 유튜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 시간을 너한테 줄게. 너 나를 만족시켜봐자. 지금 우리 증시가 TV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 노동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고가치가 되어지는 상황이고 결국 기업들이 시간을 가지고 서로 전쟁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처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변화가 생각보다 너무 뭐 2050년이나 오겠지. 죽을 때 좀 볼래나? 이랬는데 살아생전 좀 보게 생겼네. 아니 늙기 전에 보겠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2차 전지가 관련된 투자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게 어떻게 발전하고 변혁되느냐에 따라서 투자할 거리들이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네. 지금 요즘 시장은 별로 안 좋은데 이 얘기 하시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막 보여요. 네. 재밌잖아요. 약간 이런 네. 느낌? 네. 건강을 발견한 것 같은데 약간 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어디로 갈지는 지켜봐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아침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호모 루덴스의 시대가 열린다. 놀이하는 인간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K-팝 잘 봐라. 한국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잘 봐라.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국의 그 엔터 사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산업적 경쟁력을.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네. 돈 많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 네. 둘 다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돈 돈 있는 사람은 무료해서 재미없고. 예, 뭐 할 거 다 해봐서 재미없고 돈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시간의 가치,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네. 이렇게 뭐 빈부의 격차나 뭐 경제적 차이로 인해 갖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면 뭐 아까 같은 논리로 보면 엔터는 이렇게 네. 보는 거, 큰 네. 돈 안 들이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지금의 밸류보다 또 다른 밸류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옆에 들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들이 나서 빈부격차를 치우고자 하는 일을 벌일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 1원, 2원의 돈을 우리한테 페이하는 거잖아요. 보통 1원, 네. 2원 정도 뭐 어떤 데는 3원, 4원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 1, 2원의 돈을 우리한테 페이를 하는 건데 이마저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광고 효과가 아예 없어질 수 있죠. 그러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그냥 기본소득 합시다. 기본소득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기본소득 해놓고 우리끼리 경쟁을 합시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정보를 기업이 밀어주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래서 사회를 안정해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럼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재능으로 놀 테니까 구매력을 너희가 쓸데없이 딴 데다 쓰지 말고 사람들한테 돌려줘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 물론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때 이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터인데 어찌되건 그런 식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한테 시간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또 전투가 뭐가 시작이 될 거냐인데 그럼 이제 저는 그때 되면 메타버스는 실현될 것 같아요. 진짜로 메타버스들이 보면 오히려 메타버스가 그것도 층이 갈라지겠죠. 싸게 놀 수 있는 메타버스하고 비싸게 놀 수 있는 메타버스가 이렇게 갈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광고만 봐도 메타버스를 볼 수 있는 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유료로 지불해서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 거고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독 경제가 거의 틀거리로 다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내가 주되 그거를 돈의 일정 부분을 주고 하면서 그 서비스를 조금 한 단계씩 높여가는 그런 게 거의 보편화되게 자리 잡혀 이 서비스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렇죠. 먼 미래 얘기는 약간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비용을 주고라도 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만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이버에서 그렇죠. 메타버스 안에서 사는 그런 그럴 수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맞죠? 그렇죠. 부자들은 요트를 진짜로 타고 그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4D로 타고 그렇죠. 우리는 구찌 옷을 메타버스에서 입고 이제 만나서 와인바에서 이제 마시는 척을 하고 야 이거 좋다 막 이러고 신기하다 이러고 그렇죠. 진짜 부자들은 정말 뭐 명품 옷을 입고 와인을 진짜 와인을 예를 들어 마시면서 이야기를 지 현장에서는 부동산이 없는데 메타버스에서는 부동산 난 많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바다가 보이는데 네. 네. 아무튼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일지 모르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멀게 봤는데 네. 신기하겠다 아니면 좀 이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노동의 해방이냐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고 노동 없는 인간의 의미 있는 인간일 것이냐라는 고민도 심각하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냐면 인류 역사상 노동 없는 인간이 있었느냐 했을 때 노동 없이 행복한 게 행복한 것이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뭐 메타버스로 신나게 노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대신에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이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 그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활 쏘고 이런 게 전부 다였지. 그것도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누가 운동을 했겠습니까? 네. 노동했다고 하루 다 가고 아니면 놀았겠죠. 근데 사실은 아마 옛날에 이렇게 지금 현대인처럼 심하게 노동 안 했어요. 노동 안 했어요. 거의 확실해. 최근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노동시간이 늘어난 건 산업혁명 이후에요. 오히려 사람들 그렇게 노동 안 했습니다. 조금만 어두워지면 뭐 일 못하고 부럽고 이러니까. 아,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노동을 안 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월요일날 사람들 데리고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매일 술 먹고 늘어지고. 유럽의 얘기입니다. 예, 예. 이게. 유럽에 항상 그러죠. 그리고 또 2, 3일 일하고 그거 받은 걸로 계속 놀고. 놀고. 이런 식이었죠. 그 옛날 장원제도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히려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삶의 행복도는 굉장히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9시, 그러니까 뭐 요즘은 옛날엔 토요일도 일했으니까 일요일 날은 쉬고 일주일에 6번 일하고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은 좀 일찍 밥 주기 점심 먹기 전에 집에 보내주고 네. 뭐 저 학교도 이제 그렇게 네. 이제 다녔으니까 그게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 훨씬 노동을 더 많이 하는 사회로서 이제 발전을 했고 그럼요. 그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안 사는 사람. 그러면 이런 AI의 시대가 오고 이렇게 네. 되면 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우리에게 또 다시 펼쳐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의 그 노예로서 살았던 한 몇백 년의 삶이 인류 역사에서의 몇백 년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자유가 이제 펼쳐지면서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런 변화로 가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